2014년 저는 베이징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건 전기차 공장 준공식이었고, 리본을 자르는 관리들 뒤로 흰색 전기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앵커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창업 계획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써내려간 문장들을 읽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서 어디에도 실패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장은 절반으로 줄었고, 함께 시작했던 동료들은 떠났고, 한때 가득 찼던 사무실에는 지금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전기차로 세계를 잡겠다던 사람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솔직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공식 선언한 건 2010년부터였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사면 소비자에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됐고, 제조사에는 생산 장려금이 별도로 쏟아졌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앞다퉈 전기차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은행들은 문을 두드리는 창업자들에게 기꺼이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은 마치 골드러시 같았습니다. 누구나 달려가면 금을 캘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했고, 돈이 흘렀고, 시장이 열렸습니다. 뒤처진다는 건 곧 기회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늦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속도가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봄, 저는 공동 창업자 셋과 함께 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은 양타오입니다. 당시 32이었고 자동차와는 전혀 관계없는 소비재 스타트업을 해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전기차 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베이징에서 전기차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주변의 만류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동차를 만들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명은 IT 개발자였고, 한 명은 배터리 관련 연구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중국에서 전기차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건 자동차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바로 타이밍과 자신감이었습니다. 기술은 조달하면 됐습니다. 배터리 팩은 CATL 같은 공급사에서 가져오면 됐고, 모터와 제어 시스템도 외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차체 설계는 경력자를 스카우트하면 해결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초기 자금을 확보했고, 벤처 캐피털들은 전기차라는 단어만 들어도 미팅 요청을 해왔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5년 안에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테슬라를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밀어낼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진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외국 브랜드에 밀렸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판이 새로 짜이는 시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판이 새로 짜일 때 새로운 강자가 탄생했고, 우리는 그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내수 시장이라는 거대한 홈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14억 인구, 급성장하는 중산층, 도시화로 인한 이동 수요. 이 시장만 잘 잡아도 세계 1위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자신감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 자신감 자체가 첫 번째 실수였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전기차 브랜드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공식 등록된 것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500개입니다. 독일 전체 자동차 산업 역사를 통틀어 나온 브랜드 수보다 많은 숫자가 불과 5년 만에 생겨난 겁니다.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흥분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겁다는 증거라고 읽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숫자 자체가 이미 경고였습니다. 정부 전략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많이 만들어라. 빨리 키워라. 점유율을 확보해라. 수익은 나중 문제다. 우리는 그 전략을 그대로 내면화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향이었고 돈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성공한 선배 창업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늘렸습니다. 생산 라인을 더 증설했습니다. 직원을 빠르게 채용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하루에 찍어내는 차량 수가 늘어날 때마다 팀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생산량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의 증거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자동차는 냉장고나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노하우와 품질 검증 과정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에서 5년 만에 500개의 브랜드가 생겨났다는 건 달리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500개나 시장에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은 그 실험의 피실험자가 됐습니다. 저는 당시 경쟁사들의 제품을 직접 시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성도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주행 중 소음이 심했고 어떤 브랜드는 배터리 잔량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충전 속도가 광고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있고 가격이 낮으니 팔렸습니다. 문제는 그 차들이 팔리면서 중국 전기차 전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빨리 키우는 전략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키워 놓은 것이 실제로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린 것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량에만 집중했고 그 두 가지 전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맹신했습니다.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작동하려면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서를 거꾸로 밟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우리가 가장 많이 한 회의 주제는 어떻게 더 빨리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역전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국 정부의 전략을 하나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가 설계한 방식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극대화해서 산업 자체의 규모를 빠르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이해합니다. 내연 기관차 시대에는 이미 늦었으니 전기차라는 새 판에서 처음부터 세계 1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구 전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입은 쉽게 열어줬는데 기준 미달 기업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생산량 기준만 충족하면 됐지 품질 기준이나 글로벌 인증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잘 만들 이유보다 더 많이 만들 이유가 더 컸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기업들을 그 방향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략이 단기 성과에 최적화됐다는 점입니다. 생산량 세계 1위,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숫자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소비자의 신뢰, 브랜드 가치, 장기 경쟁력은 숫자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부는
만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만들 수 없는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속도를 강요한 정책이 기업에게 준 건 성장의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수백 개의 기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렸을 때 누가 먼저 쓰러질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말했듯 우리는 빨리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빨리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팔기 위한 가장 쉬운 무기는 가격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드디어 해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첫 선정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컨테이너에 실리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팀원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세계 시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몇 개국에 물량을 보냈고 유럽 일부 지역에도 소규모로 수출했습니다. 판매량 숫자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가격으로 뚫는다. 같은 스펙의 차를 일본 차보다 30% 싸게, 유럽 차보다 절반 가격에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은 반응했습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동남아 시장에서 반응이 빨랐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매량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회사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았습니다. 팔면 팔수록 자금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물류비, 마케팅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를 팔고 남는 마진이 너무 적었습니다. 어떤 모델은 원가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계산해보니 보조금을 제외하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500개 브랜드를 기억하십니까? 그 브랜드들이 모두 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점유율을 잡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자가 가격을 낮추면 우리도 낮춰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쟁자가 낮췄습니다. 끝이 없는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원가를 가장 낮게 유지할 수 있는 한두 개 기업뿐입니다. 나머지는 소진됩니다. 우리는 가격 전쟁을 승리 전략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누가 더 오래 버티다 쓰러지느냐를 겨루는 소진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서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원자재 품질, 생산 공정, 사후 서비스. 우리는 세 가지 모두에서 조금씩 타협했습니다. 그 타협이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팔렸고 소비자들은 일단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타협의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판매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부품 수급이 안 된다는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은 채 차를 먼저 팔았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없어 차를 사고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광고와 다르다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판매량이라는 숫자는 화려했지만 그 뒤에 쌓이는 불만은 조용히 브랜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에 언급한 정부 전략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만들어라, 많이 팔아라는 구조 안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가격밖에 없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브랜드를 쌓으려면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 목표를 맞추고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시간과 투자를 품질에 쏟는 기업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잘 만드는 것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보상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가격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유럽 바이어에게 들은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 차를 시험 주행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5년 뒤에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가격을 팔고 있었고, 소비자는 내일의 신뢰를 사고 싶었습니다. 판매량은 지금 이 순간의 숫자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쌓여야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를 쫓느라 시간을 쌓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가격이 30% 싸지만 5년 후 서비스가 불확실한 차와 가격은 더 비싸지만 브랜드와 서비스가 검증된 차. 소비자들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계산 앞에서 우리의 가격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댔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공급망이 막혔고 수출길이 좁아졌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는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탄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적자 그래프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숫자를 따졌습니다. 영업 손실이 얼마냐? 재고는 얼마나 쌓여있냐? 다음 분기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냐?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회사의 민낯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팔리지 않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생산은 했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은 재고였습니다. 그 차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 차 한 대 한 대에 들어간 부품값, 인건비, 전기세가 전부 묶여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냥 주차장에 세워둔 돈더미였습니다.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팀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사업 계획서를 썼던 사람들, 첫 수출 선정날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에게 짐을 싸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숫자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람을 봐야 했습니다. 그게 창업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강한 척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준 착각 속에 있었던 걸까요? 보조금이 있었고, 정책이 뒷받침됐고, 투자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조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까요? 중국 전기차 업계 전체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00개가 넘던 그 많던 브랜드 중 상당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홈페이지가 닫혀있고 고객센터 전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차를 산 소비자들만 남아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기업을 키워낸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생태계에서는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같은 속도로 자라다가 결국 시장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 피해는 창업자만 입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도, 직원도, 협력사도 함께 맞습니다. 저는 그 균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전에 했어야 할 공부를 실패 후에 하고 있다는 자조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리포터를 읽었고 유럽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했고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을 구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내수 기반도 약하고 정부 지원 규모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고객 만족도 점수가 꾸준히 상위권이었습니다. 장기 보증을 내세운 마케팅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딜러망과 서비스 센터가 판매보다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유럽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충돌 안전 테스트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차를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을 먼저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먼저 만들어 선적했고 현재 기준은 나중에 맞춰 나갔습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 순서의 차이가 소비자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차는 검증된 차고 중국 차는 그냥 싼 차입니다. 보증 기간도 충격이었습니다. 현대는 유럽 시장에 배터리 평생 보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기차 소비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인데 그 불안을 정면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1년, 길어야 3년 보증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판매 네트워크 지도를 놓고 비교해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 주요 도시마다 서비스 거점을 먼저 확보해뒀습니다. 차를 팔기 전에 고친다는 약속을 먼저 심어둔 겁니다. 우리는 차를 팔고 나서 서비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사후 대응과 사전 준비, 그 차이는 소비자 신뢰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리포터를 읽으면서 여러 번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모에서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글로벌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완전히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판매량이란 숫자는 우리가 앞섰지만 그 숫자가 신뢰로 전환되는 비율에서는 한참 뒤였습니다. 저는 그 냉정한 계산 앞에서 우리 전략의 허점을 똑바로 보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할수록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와 한국 기업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먼저 잡으려 했고 그들은 자격을 먼저 갖추려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차이가 실제 결과에서는 엄청난 간극으로 벌어졌습니다. 속도 대 준비, 점유율 대 신뢰, 판매량 대 지속성. 우리가 선택한 것과 그들이 선택한 것을 나란히 놓으면 대조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자동차 기업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품질 문제로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싸구려 차라는 이미지가 한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굴욕을 겪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건 가격을 더 낮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품질 기준을 높이고 보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과정이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을 건너뛰려 했던 겁니다. 보조금과 정책으로 압축 성장을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압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여야 생기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자의 경험과 기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내수 시장이 포화되기 전부터 글로벌 기준으로 맞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유럽 기준, 미국 기준, 각 시장의 안전 규제와 환경 기준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훈련이 전기차 전환 시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준에 익숙한 기업이 전기차라는 새 옷을 입은 것과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이 갑자기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판매량을 자랑하는 동안 그들은 수상 실적을 쌓았습니다. 유럽 올해의 차,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글로벌 품질 평가 상위권. 그 타이틀들이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신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불편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가격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쌓는 긴 길로 방향을 틀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의 점유율과 먼 미래의 신뢰,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중국 정부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감정적으로 탓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짚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된 설계였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정책의 핵심은 보조금과 보호였습니다.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 기업에게 생산과 판매 모두에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산업을 빠르게 키워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 전략이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문제는 보호가 너무 오래, 너무 광범위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있으면 원가 절감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해외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내수 시장에서 팔리면 그만입니다. 품질 불만이 생겨도 정책이 뒷받침되는 동안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 기업을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 바깥 날씨를 버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생겨나는 것도 이 구조의 산물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보조금이 있으니 기술도 경험도 없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채 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소비자 신뢰를 갉아먹었고 결국 중국 전기차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습니다. 나쁜 기업 하나가 업계 전체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나쁜 기업이 수백 개라면 피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시장은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수익 구조가 성립되지 않은 기업들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정리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차를 사고 나서 회사가 문을 닫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원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원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려 할 때 시장이 원래 가져야 할 자정 기능이 사라집니다.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나쁜 기업이 걸러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단기 성장과 장기 부실입니다. 한국 정부도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함께 요구했고 해외 인증을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지원과 동시에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원만 하고 기준을 묻지 않는 것과 지원하면서 기준도 함께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창업자로서 정책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도 그 구조 안에서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는 기업은 드뭅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면 기업도 그 구조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조직의 본성입니다. 결국 정책의 한계는 기업의 한계로, 기업의 한계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처음 설계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해외에서 달리는 한국 전기차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 5, 독일 아우토반에서 테스트를 마친 EV6,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기아 EV9. 이 장면이 불편했던 건 단순히 경쟁자가 잘 나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했던 길을 그들이 먼저 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원천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CATL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히토류 공급망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생산 규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글로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건 한국 차였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소비자는 부품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삽니다. 그리고 경험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고 반복으로 증명됩니다. 배터리 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차를 사고 나서 서비스 센터를 찾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생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5년 후 그 회사가 존재할지 불확실하면 소비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경험에 사슬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구매 전 신뢰, 구매 시 품질, 구매 후 서비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브랜드가 됩니다. 저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시장이 작고 자원도 적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했고 그 기준에 맞추는데 더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특히 경쟁자에게 배운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경쟁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마치고 사무실이 절반으로 줄어든 뒤 나는 매일 아침 글로벌 자동차 시장 리포터를 읽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책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힌트를 찾게 됐습니다. 세계 시장은 냉정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인지 묻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를 묻습니다. 애국심은 국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는 더 믿을 수 있는 차,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빠르게 커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커지는 법을 배웠지만 오래 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속도는 전술이고 신뢰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전술에 집중하느라 전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속도와 준비 중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시장은 먼저 도착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계 시장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를 선택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건 결국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도와 신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